협객행, 김용 원저, 제1장, 현철령, 조의 나그네 호영이 서리빨처럼 빛나는 오구를 휘두르며 은빛 안장의 백마에 높이 올라타고 유성처럼 천하를 누비다 10걸음마다 한 사람을 죽이고 1000리를 달려도 멈출 줄 모르더니 할 일이 끝나면 소매를 떨치고 떠나며 자신의 이름을 숨기다 신능군의 식객인 주해와 후영은 항상 검을 뽑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담소하며 술잔을 기울이더니 석 잔의 술을 마시며 쾌히 승낙하면 그 약속은 오악보다 무겁고 술이 얼큰해지면 그 위험이 무지개처럼 뻗어나다 조나라를 구하기 위해 금추를 휘두르니 먼저 한단 땅이 놀라 진동하다. 천추의 이름을 빛낼 두장사는 대량성에서 혁혁한 명예를 드날리다. 그 협골의 향기 영원히 남아 후세의 영웅들의 모범이 되었다. 그 누가 그들을 말할 때 머리 숙여 감탄하지 않으리. 이태백의 이한수 협객행이라는 고풍의 시는 춘추 전국 시대 위국의 명사 신능군의 식객이었던 후영과 주해의 고사를 노래한 것이다. 그 시를 읽으면 1000년이 지난 오늘도 영웅의 기상과 호탕한 기계를 느낄 수 있다. 이 시에서 거론한 대량성은 황하에 인접해 있다. 그 지방은 후에 별량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으니 바로 지금의 하남성 개봉이다. 별량은 비록 여러 차례 한나라의 경성이 되었지만 민풍은 질박했으며 그 옛날 눈부시게 활약하던 호협들의 기계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별량의 동문에서 10여리쯤 떨어진 곳에 작은 시진이 있었다. 그 시진은 일명 후감집이라고 불리웠다. 이 조그만 고을은 바로 전국시대의 협객, 후영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었다. 그 옛날 후영은 대량성에서 이문감을 지냈던 것이다. 대량성의 동쪽에는 산이 있었는데 평탄해서 그런지 그 산은 이름이 이산이었다. 동쪽 성문을 일명 이문이라고도 하는데 그 옛날 후영이 이문감을 지냈다 함은 바로 대량성의 동문을 지키는 문직이 벼슬을 했음을 의미한다. 이날 황혼 무렵 사방의 마을에서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이 지게를 지고 바구니를 들고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말했다. 관군들이 오는가 봐? 어떤 사람은 말했다. 빨리 피해야 해. 관군이 들이닥치면 지게와 바구니의 물건을 엎어버릴 것이고 자칫하면 말발굽에 짓밟혀 죽을 거야. 그때 말발굽 소리와 함께 잇따라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피리 소리는 동쪽에서도 들려왔고 서쪽에서도 들려왔다. 동서남북에서 호응하듯 들려오고 있는 것이었다. 후감집은 완전히 포위당한 셈이었다. 이렇게 되자 고을 안의 사람들은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꺼림칙하게 여겼으며 혹시 산적들이 들이닥친 게 아닌가 하고 염려했다. 후감집 어귀에 있는 자파상의 한 점원이 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말했다. 아이쿠, 우리 누나와 형님들이 오시는 모양이군. 뭐가 이리 소란스럽지? 주인 왕씨는 창백한 안색으로 떨리는 손으로 그 점원의 머리를 후려치며 말했다. 이 녀석아, 무슨 소리냐? 누나는 뭐고 형님은 또 뭐냐? 아무래도 산채의 나으리들께서 오는 것 같다. 그렇게 입방아를 찢다가 내 녀석의 목숨이 남아날 것 같으냐? 그는 새파란 안색으로 중얼거렸다. 대낮에 산채의 나으리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으로 달려오는 것일까?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걸. 그는 무엇을 받는지 하던 말을 뚝 그치고 입을 딱 벌린 채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다. 이때 고을 동쪽으로부터 너덧필의 말이 곧장 이곳으로 달려왔다. 말 위에 탄 사람들은 한결같이 검은 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머리 위에는 삿갓을 푹 눌러쓰고 있었다. 손에는 각기 시퍼런 칼을 들고 있었다. 그중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쳤다. 이놈들, 그 자리에서 꼼짝 말고 서 있거라. 조금이라도 움직였다가는 이 칼이 사정을 두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은 호통을 치며 말을 몰아 서쪽으로 달려갔다. 말발굽이 땅바닥에 깔린 청석을 밟는 요란한 소리가 달그락거리며 들려오고 있었다. 그 소리는 사람들의 심장을
쿵쿵 뛰게 만들었다. 말발굽 소리가 미처 끝나기도 전에 서쪽에서 이번에는 7, 8필의 말이 달려왔다. 말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역시 검은 옷을 걸치고 있었으며 머리에는 삿갓을 쓰고 있었다. 그들 역시 호통쳤다.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서 있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판도면을 먹고 싶은 사람들은 앞으로 나서도 좋다. 자파상의 그 점원이 웃으면서 말했다. 판도면이 무엇일까? 맛은. 이 사람은 말이 많은 친구였다. 한마디 농담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말 위에 타고 있던 한 명의 대한이 말채찍을 휙 휘둘렀다. 채찍의 끝이 뱀의 혀처럼 점포 안으로 날아들어 대뜸 그 점원의 목을 휘감아 버렸다. 곧이어 와락 잡아당기자 쿵 하는 소리를 내며 점원은 길거리로 나가 떨어졌다. 뒤에서 쫓아오던 말이 발굽으로 그 점원을 사정없이 밟고 지나갔다. 점원은 한마디 처절한 비명을 지르고 난 후 잠잠해졌다. 아무래도 살지 못할 것 같았다. 사람들은 대한들의 난폭하고 흉한 기세에 압도당해 감히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점포 문을 닫으려고 했으나 두 발이 못 박힌 듯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을 와들와들 떨 뿐 꼼짝도 하지 못했다. 자파상에서 대여섯 칸을 지나 끝쪽에 호떡을 구워 파는 가게가 있었다. 화덕의 불길은 맹렬하고 기름은 솥 안에서 지글지글 끓고 있었다. 머리가 허옇게 센 한 명의 늙은이가 허리를 굽히고 밀가루를 조그만 공처럼 만들고 있었다. 그는 그 공처럼 만든 것을 다시 납작하고 둥글게 폈다. 납작하게 만들자 깨소금을 대접에서 좀 집어서 호떡 위에 살짝 뿌리더니 쇠집게로 화덕 속에 집어넣었다. 이때 날카롭게 들리던 피리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동시에 멈추었다. 7, 800명이 모인 고을의 시장터는 물을 뿌린 듯이 조용하기만 했다. 어린애의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우는 아이가 있다 해도 부모들이 입을 꼭 막아 울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단지 한 사람이 질질 하는 소리를 내며 가죽신을 끌면서 서쪽의 큰 거리를 따라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그 사람의 걸음걸이는 매우 느렸다. 무겁게 한 걸음씩 내딛고 있었는데 한 번 걸음을 옮길 때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심장이 밟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점차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가죽신 소리가 호떡 가게 앞에서 멈추었다. 그 사람은 호떡을 만들고 있는 노인의 위아래를 훑어보더니 갑자기 냉소를 날렸다. 흐흐. 호떡 파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쳐들었다.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은 체구가 매우 우람했으며 키도 컸다. 얼굴 피부가 귤껍질처럼 얼근 곰보였다. 호떡 파는 노인은 반색을 하며 말했다. 나으리 호떡을 사시겠습니까? 하나에 한 푼입니다. 그는 쇠집게를 들어 화덕 속에서 뜨끈뜨끈한 호떡을 꺼내 백목판 위에 놓았다. 키가 큰 사내는 냉소를 하더니 불쑥 말했다. 이리 내놔. 그는 왼손을 내밀었다. 노인은 실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예. 부러져. 그는 막 구워낸 호떡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 키다리의 사내는 두 눈썹을 꿈틀거리며 호통을 질렀다. 지금에 와서도 이 나으리를 속이려고 하느냐? 그는 냅다 노인에게 호떡을 집어던졌다. 호떡 파는 노인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짓더니 급히 고개를 한 옆으로 기울였다. 호떡은 그의 얼굴을 스치고 팍 하는 소리와 함께 기둥에 맞고 튕겨나와 길 옆 시공창가에 떨어졌다. 키가 큰 사내가 호떡을 던지는 동시에 허리춤에서 한 쌍의 갈고리를 뽑아들었다. 이래도 내놓지 않겠느냐? 오가야, 너는 도대체 분수를 아느냐 모르느냐? 호떡을 파는 노인은 급히 말했다. 나으리는 사람을 잘못 보셨군요. 이 늙은이는 성이 왕가울시다. 호떡 파는 왕 영감이라면 이 후감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내는 차가운 냉소를 날렸다. 네 이놈. 우리들은 벌써 내가 변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용케도 1, 2년은 숨어 살았지만 한평생 숨어 살지는 못해. 호떡을 파는 노인은 실눈을 가늘게 뜨고 느릿한 어조로 말했다. 평소 금도체에 안 채주는 돈 있는 사람의 재물을 훔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여. 강호에서는 칭찬이 자자할 뿐 아니라 모두들 협도라고 칭하는데 어째서 파견 나온 졸개들은 호떡 파는 늙은이에게 시비를 거는 것인지 모르겠군. 키가 큰 사내는 호통을 내질렀다. 오도통, 정말 내놓지 않을 작정이냐? 호떡을 파는 노인의 안색이 약간 변하는 것 같았다. 왼쪽 뺨의 근육을 몇 번 실룩거리더니 곧 가소롭다는 표정을 지어 보이며 말했다. 당신이 이 오모의 이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토록 무례한 행동을 하다니 너무 담이 큰 것이 아닐까? 키다리 사내는 버럭 고함을 질렀다. 이 나으리의 담이 큰 것을 내 녀석은 겨우 오늘에야 알았느냐? 그는 왼손에 든 갈고리를 쳐들고 수도금내라는 일초를 펼쳐 오도통의 왼쪽 어깨를 찍으려고 했다. 오도통은 오른쪽으로 슬쩍 몸을 날렸다. 키다리는 강철 갈고리가 빗나가자 왼손을 즉시 안으로 구부리면서 강철 갈고리를 회수하더니 다시 오도통의 등을 향해 번개처럼 찔렀다. 순간 오도통은 급히 몸을 움츠리며 피했다. 곧이어 그는 오른발로 시뻘겋게 달아오른 화덕을 찼다. 화덕의 시뻘건 숯불이 벼랑간 그 키가 큰 사내에게로 날아가고 동시에 튀김을 만들려고 준비했던 기름솥에 뜨거운 기름이 와락 그 키 큰 사내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그 키가 큰 사내는 기겁을 하여 뒤로 물러섰다. 그러나 새빨갛게 달구어진 숯덩이들은 피할 수 있었으나 한솥 가득 끓여놓은 뜨거운 기름은 미처 피하지 못했다. 어이쿠! 비명과 더불어 뜨거운 기름이 그의 두 다리 위에 쏟아지자 그는 고통에 찬 비명을 내질렀다. 오도통은 두 발에 살짝 힘을 주어 허공으로 몸을 솟구치더니 맞은편 지붕 위로 올라갔다. 그의 손에는 호떡을 굽던 그 무쇠 집게가 들려 있었다. 벼랑간 푸른빛 광채가 번쩍이는 가운데 한 자루의 칼이 오도통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오도통은 뒤통수에 눈이라도 달렸는지 무쇠 집게를 들어막았다. 창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사방으로 튀었다. 그의 무쇠 집게는 시커먼 것이 대수롭게 보이지 않았지만 기실 강철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오히려 칼을 밀쳐내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때 왼쪽에서 한 자루의 짧은 창이 불쑥 들이밀어졌고 오른쪽에서는 쌍칼이 동시에 공격을 해왔다. 원래 사방의 지붕 위에도 사람들이 가득 있었던 것이다. 오도통은 싸늘하게 코웃음 치더니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염치 없는 것들. 많은 사람의 힘으로 나를 이길 작정인가? 그는 몸을 휙 날렸다. 두 손으로 무쇠 집게 양쪽을 잡고 한 대에 붙어있던 무쇠 집게를 두 쪽으로 쪼개어 두 손에 나누어 잡았다. 그는 왼쪽의 쇠집게로 짧은 창을 막고 오른쪽의 쇠집게로 쌍칼을 밀어냈다. 그는 그 한 쌍의 쇠집게를 마치 판관필처럼 구사하고 있었다. 오도통은 쇠집게를 휘두르며 상대방의 혈도를 노리고 공격했다. 그는 혼자서 세 사람을 상대하고 있었으나 여전히 기세등등했다. 벼랑간 그는 호통을 내질렀다. 받아라. 짧은 창을 쓰던 사내가 왼쪽 허벅지를 감싸쥐고 대굴대굴 땅바닥으로 굴러떨어지고 말았다. 이때 서북 쪽의 지붕 위에 한 왜소한 늙은이가 세 사람이 싸우고 있는 모양을 주시하고 있었다. 하얀 광채가 번쩍이는 가운데 단칼을 쓰던 사내가 오도통의 오른발에 차여 곤두박질 치며 거리 쪽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렇게 되자 쌍칼을 쓰던 사내가 그만 겁을 집어먹었다. 두 자루의 칼을 마구 휘둘러 자기 자신만을 보호할 뿐 공격을 하지 못했다. 이때 왜소한 늙은이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점차 다가가던 그는 오른손의 식지를 벼락같이 내질렀다. 그가 노린 곳은 바로 오도통의 눈이었다. 이 일초는 신속하기 이를 데 없었으며 정광석화 같았다. 오도통은 무기를 휘둘러 그 늙은이의 손가락을 후려쳤다. 그 늙은이는 손을 움츠리고 쇠집게를 피하더니 이번에는 오도통의 인후를 찔렀다.
오도통은 쇠집게를 끝까지 뻗쳐냈기 때문에 중도에서 초식을 변화시킬 수 없어 부득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늙은이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면서 오른손에 한 손가락을 뻗쳐서 오도통의 아랫배를 찔러갔다. 오도통은 오른쪽에 쇠집게를 쳐들어 상대방의 머리통을 후려치려고 했는데 그 늙은이는 앞으로 곧장 달려들어 오도통의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 늙은이는 바짝 뛰어들어 상대방의 쇠집게를 피하려고 하면서 두 손을 일제히 뻗쳐서 오도통의 가슴팍을 움켜잡으려고 했다. 오도통은 깜짝 놀라 급히 뒤로 물러섰다. 다음 순간 쫙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슴팍의 옷이 한 조각 크게 찢겨져 나갔다. 오도통은 급히 피하려 했으나 약간 늦어 그만 한 손가락을 맞은 것이다. 오도통은 재차 쇠집게를 휘둘러 환포육합이라는 필살의 초식으로 노인의 양쪽 태양혈을 후려치려고 했다. 그러나 노인은 피하지도 않고 막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앞으로 달려들며 두 손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번개같이 상대방의 가슴팍을 찔러갔다. 순간 정통으로 얻어맞은 오도통은 그만 지붕 위에서 대구르르 굴러 아래로 떨어졌다. 한편 키 큰 사내는 두 다리를 뜨거운 기름에 데이자 화가 나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두 다리에 상처를 입어 몸을 날려서 지붕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더군다나 그 왜소한 노인, 주목은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라. 그가 나선 마당에 다른 사람이 옆에서 거들려 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사람이었다. 키다리 사내는 고개를 쳐들고 두 사람이 싸우는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오도통이 지붕 위에서 떨어진 것이다. 키다리 사내는 크게 기뻐하며 급히 다가들었고 한 쌍의 갈고리로 오도통의 배를 푹 찔렀다. 그와 동시에 그는 통쾌하게 광소를 터뜨렸다. 이때 주목이 급히 부르짖었다. 죽이면 안 된다. 사로잡아라. 그러나 이미 늦고 말았다. 한 쌍의 갈고리가 이미 오도통의 뱃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히히덕거리며 웃고 있던 키다리 사내가 비명을 내질렀다. 으악! 그는 휘청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그의 가슴팍에는 두 자루의 쇠집게가 꽂혀 있었다. 쇠집게는 그의 가슴팍을 꿰뚫고 등 뒤로 끝이 삐죽 나와 있었다. 선혈은 앞뒤의 상처에서 뿜어지듯 철철 흘러나왔다. 키다리 사내는 몸을 두어 번 휘청거리더니 즉시 쓰러졌다. 중상을 입은 오도통은 사력을 다하여 일격을 가하게 된 것인데 키 큰 사내는 전혀 방비를 하지 않은 터라 그만 가슴팍을 꿰뚫리게 되었던 것이다. 금도체의 형제들이 재빨리 손을 뻗쳐 그를 부축하려고 했으나 이미 숨을 거두고 난 후였다.